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이도경입니다. 두 번째 라이브로 찾아왔습니다. 마침 오늘이 그 3월 학력평가, 2026학년도 학력평가를 본 날이에요. 그래서 학력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고1, 2, 3학년 우리 학생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대략적으로 이제 3학년 기준으로 한 42에서 43만 명 정도가 좀 응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고3이죠. 이제 2007년생들이 황금 돼지띠라서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일단 어쨌든 3월 학력평가의 어떤 응시자 수는 좀 늘어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단연간 학생들을 좀 만나보면 이 3월 학력평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 제가 기대하는 만큼 학생들은 좀 진지하고 중요한 시험이라고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그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평가원 출제 시험이 아니고 두 번째로 시험 범위가 실제 수능과는 달라요. 근데 국어나 영어나 뭐 사회탐구의 경우는 3월 학력평가 범위나 실제 수능 범위다 동일하지만 수학의 경우 선택 과목은 지금 다르죠. 매월 그 시험마다 범위가 좀 확장되고 있고 과학탐구 2를 고려하는 친구들은 3월에서 과탐 2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수능과 이질감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3월 학력평가를 잘 보면 되게 기분 좋고요. 못 보면 좀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놀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 3월 학력평가의 좀 의미 그리고 이 성적을 가지고 이제 어떤 전략 그리고 어떤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1부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시는 내용들을 좀 실시간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난이도 분석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그 국어 수학 그 시험을 난이도를 분석한 기사들을 좀 확인을 했었는데 국어 수학 영역은 작년 수능과 좀 비슷할 것 같다. 다만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시험과 3학년 시험의 난이도 차이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좀 어렵게 느꼈을 것 같다라고 기사를 봤었고 영어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난이도를 이야기를 할 때는 표준 점수의 최고점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20 지금 제가 8시 30분 기준으로 저희 메가스터디 그 표준 점수, 컷 점수를 가져왔는데 일단 국어의 최고점이 151점이고요. 그리고 수학이 지금 155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타사의 경우에도 지금 국어가 한 147에서 150점, 그리고 수학은 뭐 155점을 넘어서는 좀 학교 그 업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 150점에 육박한다라는 것은 학생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적인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표준 점수가 145점에서 150점 정도가 되면 이제 학생들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그리고 140에서 145 정도가 되면 무난했다. 그리고 140점 이하의 경우에는 좀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표준 점수가 국어 수학 모두 150점을 넘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좀 생각보다 어렵게 느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표준 점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제 3월 학력평가의 경우에는 성적표를 받아보시게 되면 원점수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총 4가지 지표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실제 수능 그리고 6월, 9월에 실시하는 모의평가의 경우는 원점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학력평가는 4가지 지표가 들어있죠. 근데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라는 지표는 상대적인 지표예요. 상대적인 지표란 이야기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는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의 어떤 집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6월, 9월은 이제 재수생들이 볼 수 있는 시험이고 학력평가라는 시험은 고3 현역들만 또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5월에 보게 되는 5월에 경기도과 부산시교육청 시험인데 그 경우는 또 수도권 친구들은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1등급을 받았더라도 그걸 반드시 잘한다. 실제 수능에서도 1등급 정도의 어떤 위치, 어떤 경쟁력, 실력을 갖추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들은 이
모의고사를 어떤 절대평가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절대평가처럼 생각을 하려면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이란 지표보다는 원점수를 조금 활용을 하고 원점수를 통해서 본인의 실력과 경쟁력을 판단하는 이런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제가 좀 국어 영역에 2025학년도, 2024학년도의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 이 두 과목에 3월, 6월, 9월 수능의 원점수 컷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의 원점수 컷은 다 추정 점수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원점수를 받더라도 본인 그 표준 점수가 달라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100분이나 등급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뭐 1컷은 84점이에요. 뭐 2컷은 뭐 76점이에요 하는 것들은 다 추정 점수라는 거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일단 언어와 매체 1등급 컷부터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3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 컷이 약 80에서 85점 정도로 추정이 되었고요. 6월은 82점에서 85점. 작년 9월 모의평가는 사실 거의 시험으로서의 어떤 좀 기능을 좀 상실했던, 변별력이 굉장히 없었던 시험이기 때문에 좀 제외를 제가 하고요. 수능에서는 90에서 92점 정도의 성적을 보였어요. 재작년에 2024학년도로 가보시게 되면 3월은 85점에서 88점, 그리고 6월은 83점에서 이제 94점, 그리고 수능에서는 83점에서 85점 정도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2025학년도와 2024학년도에 9월 모의평가를 제외한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시험들의 원점수 1등급 컷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한 80점대 중후반대 정도 위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의 올해 3월 모의고사의 점수가 80점 정도라고 했을 때 나의 목표가 1등급 컷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5점 그리고 한 8에서 10점 정도는 상승시켰을 때 난 실제 수능에서는 거의 1등급 컷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거죠. 2등급 컷도 보도록 할게요. 언어와 매체로. 2025학년도에 3월이 72점에서 77점이었고요. 6월에 74점에서 78점, 그리고 수능에서는 83에서 86점 정도가 나왔어요. 2024학년도의 경우는 3월에 75점에서 80점, 그리고 6월에 85점에서 87점, 실제 수능에서는 75점에서 78점 정도가 나왔죠. 그러면 이 개년도의 시험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언어와 매체 2등급 컷 정도에 내가 위치를 하려고 하면 70점대 후반에서 80점대 초반 정도면 언저리에 있겠다 정도 추정이 가능할 거고, 내가 확실한 2등급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85점 정도가 되면 1등급은 안 되겠지만 그리고 2등급은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고 2등급 중에서도 꽤 괜찮은 어떤 100분이나 표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거죠. 합법과 작문도 보도록 할게요. 자, 합법과 작문의 작년에 3월에 1컷은 83에서 88점, 그리고 6월은 83에서 87점, 그리고 수능은 93에서 95점이었어요. 그리고 2024학년도는 3월이 86에서 91점, 6월은 97에서 98점, 그리고 수능은 86에서 88점 정도가 나왔어요. 자, 언배랑 비교했을 때 대략적으로 2, 3점 정도 높은 점수를 받아야 그 컷에 위치하겠다 정도는 판단이 되실 거고, 그러면 화작의 경우에는 한 80점 후반에서 90점 초반 정도의 위치를 하면 내가 1등급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거죠. 자, 2등급도 마찬가지예요. 2등급도 대략적으로 한 80점 초중반 정도, 한 80 초중반 정도면 2등급은 되겠다,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지금 3월 모의평가의 성적표를 아마 2주, 한 3주 후에 받아보시게 될 텐데, 그때 표준 점수와 100분위 등급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실 필요도 없고요.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 보셔야 될 것은 원점수예요. 내가 100점 만점에 절대적인 실력이 몇 점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댓글에 보면 지금 고1 학생이네요. 오늘 산모 보고 현타가 왔습니다. 중등 성적과는 정말 별개인 것 같네요 라고 하셨는데, 참고로 고1 학생들은 지금 이 모의고사 1도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범위 자체가 뭐 중학교 시험 범위이고요. 그래서 시험 시간이 이렇게 진행된다. 그리고 뭐 수학 영역 100분 시험을 보게 되죠. 100분 정도의 시간이 이 정도가 된다.
뭐 이런 걸 경험 삼아 봤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댓글에 원점수에도 등급이 다르다, 같은 원점수에도 등급이 다르다는 게 뭐예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트. 네, 하트는 왜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 이야기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수학 경우에는 미적, 기하, 확통 세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져 있죠. 근데 이 표준 점수를 계산을 할 때 일단 공통 과목의 점수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도 별도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뭐 자세히 설명드리면 굉장히 길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거요. 선택 과목의 어떤 조정 점수를 구할 때 그 해당 과목의 평균과 편차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적분의 선택 과목이 미적분의 조정 점수를 구할 때 미적분을 응시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의 평균을 활용을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미적분의 평균이 높아요.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다 보니까 수학을 좀 잘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원점수를 받더라도 표준 점수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똑같은 원점수를 받았을 때 공통 과목의 점수가 높았을 경우에 더 표점이 높습니다. 비율상으로도 공통 과목의 비율이 74%, 그리고 선택 과목 26%도 높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어 영역의 경우는 언어와 매체가 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응시를 하다 보니까 그 과목의 평균도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공통 과목을 잘해야 좀 점수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수학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수학 영역도 보시게 되면 2025학년대 미적분 1등급 컷이 79점에서 82점이었고요. 그리고 2024학년도에도 76점에서 79점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3월 모의고사도 지금 미적은 1컷이 79점에서 81점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작년, 재작년과 거의 비슷한 좀 점수를 보여지고 있고요. 자, 6월로 가게 되면 2025학년도에 80에서 82점 상승을 하죠. 제가 9월은 제외하고요. 수능에서는 87에서 89점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2024학년도의 경우도 3월이 76에서 79, 6월은 80에서 81점, 그리고 수능은 81점에서 85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미적분을 응시한 학생의 경우는 내가 원점수가 대략적으로 85점 정도 언저리에 위치를 하게 되면 1등급에 속하거나 혹은 굉장히 높은 2등급을 받을 수 있겠다 정도가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목표가 정시로 의대나 약대를 가야 돼. 메디컬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 친구는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대의 경우는 최소 96점은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정시로 갈 게 아니라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수학이 필요해 라고 한다면 결국 나는 85점, 86점, 한 88점 정도 받으면 1컷은 무조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2등급 컷도 보도록 할게요. 미적분. 자, 이 컷이 작년에 원점수가 67에서 71점, 그리고 6월 평가원에서는 69점에서 72점이고요. 수능에서는 77점에서 79점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자, 재작년의 경우도 65에서 68, 그리고 6월은 71에서 72, 수능은 72에서 79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2등급이 목표라고 한다면, 2등급을 맞춰야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어려운 4점 문항, 84점 이상을 목표로 할 필요가 없죠. 주관식 4개 어려운 거 다 틀리고 나머지 다 맞더라도 2등급은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나는 한 80점 정도가 목표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3등급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하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기하도 작년에 3월에 80에서 83점이었고요. 그리고 6월이 81에서 84점, 그리고 수능은 9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1컷이 81점 3월이, 6월이 82에서 83점, 그리고 수능은 88점에서 89점 정도의 점수를 보였어요. 그럼 기하를 응시한 학생의 경우는 미적분보다 대략적으로 한 2점에서 많게는 3점 정도 높겠구나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88점 정도를 받으면 1컷에 걸리거나 1등급이 안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높은 2등급 받겠구나. 그럼 90이 되면 확실히 1등급은 보장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예요. 확률과 통계도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90점은 넘어야 일단 1등급이 되겠다. 그래서 뭐 4점 문항 2개 정도 틀려야 내가 1등급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국어와 마찬가지로 이 수학이라는 과목도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평가처럼 생각을 하셔서 본인의 목표를 원점수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능까지 가요. 어차피 6월에, 9월에 재수생 그리고 9월에 굉장히 무서운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반수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수로 연대 고대 간 친구들이 들어와요. 그 친구들이 딱 수학 시험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88점 언저리에서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쭉 밀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학생들과 상관없이 나의 절대적인 실력을 80점 후반에서 90점 초반 정도로 맞춰 놓는다라고 한다면 재수생들이 들어와도 성적이 결코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댓글에 보면 고3 아이가 이제 시험을 보고 온 것 같아요. 자녀분께서. 근데 이제 학생이 너무 실망한 표정이 있다. 그래서 어려웠나 보네요. 라고 이제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표점 자체가 높은 걸로 봐서는 학생들의 체감적인 난이도는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실망하지 마시고 어차피 연습 게임입니다. 그래서 잘 분석하셔서 실제 수능에서 잘 보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좀 쉬십시오. 오늘은 쉬어도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서 그 원점수로 실력과 어떤 경쟁력을 판단해야 된다는 이유가 결국 3월 성적은 왜곡이 있다라는 거죠. 왜곡이 있다라는 건데, 제가 이거 재작년의 점수이긴 합니다. 재작년의 점수이긴 한데, 실제 제가 좀 오랫동안 좀 지도하고 같이 함께 했던 학생의 점수예요. 이 친구는 정시로 대학 갈 친구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필요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4개 영역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대략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떤 학교인지. 저기 호랑이 학교 이야기인데, 자, 3월 성적을 봤을 때 이 당시 이제 4.8이었어요. 수능 최저를 4.8을 맞췄어야 되는데, 국어 2등급, 그리고 사회가 2등급, 1등급, 영어가 2등급, 그리고 확통이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4.8이니까 4.8을 맞춘 거죠. 맞췄어요. 근데 이때 확통이 좀 애매했습니다. 확통이 69점인데 백분위가 86%, 그리고 등급이 3등급. 그러니까 3등급의 백분위 범위가 88%에서 77%까지니까 꽤 높은 3등급을 받았던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조금 불안해서 이 점수로는 안 된다. 확실한 3등급에 안착을 하려면 확통의 경우는 70점 중반 정도를 맞춰야 될 것 같다. 8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했는데, 6월 시험을 봤더니 똑같은 원점수 69점을 받았는데 백분위는 백분위는 78%를 굉장히 하락합니다. 77%까지가 3등급이니까 거의 3등급 끝에 걸린 거죠.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는 64점으로 4등급을 받아요. 그러면 4.8은 절대 맞출 수가 없죠. 4등급이 끼어 있는 순간. 자, 결국 이 친구는 이제 1년 더 해서 원하는 학교를 가긴 했습니다. 호랑이 학교를 가긴 했는데 왜곡이 있어요. 3월은 아까 제가 미적분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미적을 보시게 되면 3월은 79점, 그리고 재작년은 76점, 79점, 그리고 이번 시험도 지금 79점, 80점이면 1컷이 뜰 거예요. 1컷이 표시가 될 텐데, 그게 수능에서는 절대 1등급이 아니란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3월 모의평가의 어떤 성적표에는 왜곡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사례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번째 사례는 자연계열 학생입니다. 자연계열 학생이니까 당연히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었을 거고요. 자, 3월 성적을 시험을 봤더니 원점수가 69점이었어요. 등급이 2등급, 백분위가 무려 91, 굉장히 잘 나왔죠. 자, 6월 시험을 봤더니 이 친구 갑자기 84점을 받아서 97% 1등급을 찍었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진짜냐 이거. 저 의심이 되어서. 왜냐하면 수학이 석 달 만에, 그리고 현역이잖아요. 재수생도 아니고 현역이 이렇게 빠르게 성적이 오르기가 쉽지 않고 84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몇 번 문항을 틀려야 되는지. 29번, 30번? 그리고 공통 과목의 주관식인 21번, 22번, 혹은 아니면 객관식 15번. 요 4개만 틀려야 84점이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다 맞았다는 이야기라서 이게 진짜 실력이냐라고 했더니 뭐 실력 같대요.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74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수학은 찍어서 맞출 수가 있어요. 찍어서 4점 문항 하나를 더 맞추게 되면 백분위나 표점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본인이 3월에 보이지 않았던 학교가 갑자기 4월에 보여져요. 그리고 9월에도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수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셨을 텐데, 다시 채점을 하세요. 어떻게 채점을 하셔야 되냐고 하면, 내가 찍어서 맞춘, 혹은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애매하게, 이건 것 같아서
찍어서 맞춘 문항들은 다 틀렸다고 계산을 하고 다시 원점수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 진짜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찍어서 맞춘 거는 실제 수능에서 맞출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주관식은 더더욱이나 없을 거고 객관식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시 풀어보시고 채점을 하십시오. 내가 정확히 알고 맞춘 게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건 사실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도 똑같습니다. 학력평가는 이렇게 학생 여러분들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댓글에 이번 3월 모고 만일 반수생과 같이 쳤다면 어디까지 성적이 내려갈까요? 질문을 하셨는데 반수생과 같이 쳤다고 한다면 뭐 반수생뿐만 아니라 재수생도 똑같아요. 보통은 가장 타격감이 크게 들어오는 등급대 원점수가 그 등급대가 1등급 컷에 걸려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면 원점수가 한 79점에서 한 82, 3점 정도 요 아이들. 근데 사실 이게 2등급 후반 3등급으로 가게 되면 사실 큰 타격감이 사실 없어요. 그때 동점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최상위권 혹은 이제 1등급 컷에 걸려있는 이 친구들은 좀 타격감이 좀 세게 오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댓글에 실시간 자녀분이 기숙사에 있어서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없는데 유튜브에 영상을 볼 수 있냐라고 올려주시는데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 3월이 어려웠는데 앞으로 육모, 구모 수능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네요 라고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 3월과 6월 그리고 9월 수능의 평가 출제 기관이 다르죠. 6, 9 수능은 평가원,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곳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3월이나 5월의 어떤 시험 결과를 참고는 하겠지만 사실은 어떤 출제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지는 사실 않을 거예요. 어떤 분께서 찍어서 맞힌 것도 맞힌 걸로 치면 안 되나요? 이제부터 공부할 건데 공부하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결국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실력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어느 점수대에 딱 고착화되고 위치를 해야 됩니다. 1등급 컷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수학에서 미적분의 경우는 84점을 확실히 넘어서야 되는 거고요. 언매의 경우에는 한 85점은 확실히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점수가 딱 고착화되려고 하면 틀리면 안 되는 문항들,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 문항들은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자, 이게 제가 2023학년부터 2025학년 최근 3개년 동안 그 메가스터디 회원들의 어떤 그 정답률을 분석을 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정답률이 0에서 10%, 10에서 20%, 그래서 90에서 100%. 당연히 정답률이 높을수록 쉬운 문항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표준 점수를 보시게 되면 2013학년도에 145점 최고점이, 그리고 재작년이 148점, 그리고 작년이 140점이었어요. 제가 이제 표준 점수가 150점에 육박하면 어려운 시험, 그리고 140점 이하가 되면 좀 쉬웠던 시험, 그리고 145점 정도면 이제 무난했던 그런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된 어떤 결과가 왜 이런 수치가 나왔냐고 하면 수학 영역은 30% 이하의 문항, 즉 학생들이 누구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문항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년 동안 틀린 그 문항의 개수를 보시게 되면 23학년도에도 7문항이고요. 24학년도에도 7, 그리고 작년에도 7문항이에요. 왜 이런 수치가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시로 가지 않고 내가 어떤 수능을 최저만 충족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29번, 30번과 22번, 21번, 22번 주관식을 맞추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죠. 다 틀리더라도 1등급이 되거나 매우 높은 2등급이 될 것이니까 결국은 그 친구들은 그 문항을 버립니다. 그래서 매번 30% 이하의 문항의 개수는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결국 어디서 가르냐고 하면 30에서 70%, 즉 변별력인 이 문항에서 갈려요. 어차피 70% 이상 넘어가는 문항은 쉽기 때문에 누구나 맞춥니다. 잘하는 학생도 맞추고요, 못하는 학생도 맞추게 돼요. 근데 결국 30에서 70%는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들은 득점을 할 거고요. 근데 공부를 얕게 한 친구들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2013학년도에 문항 개수를 보면
2013학년도는 12문항이에요. 정답률 30에서 70%의 문항 개수가. 그리고 2014학년도에는 15문항. 그리고 작년에는 12문항이 나왔어요. 그럼 결국은 2014학년도에 148점, 그리고 꽤 변별력이 좋았던 시험은 이 30에서 70%이 문항이 갈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수학 공부하실 때는 어려운 문항 득점하는 거 의미 있습니다. 득점하면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틀리면 안 되는 문항, 반드시 득점해야 되는 문항부터 맞추셔야 되고, 그 문항들의 어떤 구멍, 허점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좀 보완하고 메꿔 나가는 학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제가 올해 수능의 수학 그 1등급 컷, 미적 컷을 좀 예상을 하면 84점에서 86점 사이입니다. 라고 하면 뭔 소리야? 네가 어떻게 알아?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입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아까 다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결국은 그 내문항이 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어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 영역도 마찬가지로 변별력이 있으려고 하면 지금 2014학년도를 보시게 되면 국어 영역의 최고점이 150점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죠. 그때 30에서 70% 문항의 개수를 보시게 되면 무려 26문항이나 돼요. 가장 좀 쉽게 출제가 되었던 3년 동안 쉽게 출제가 되었던 23학년도의 경우는 9문항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12문항이에요.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도 마찬가지로 변별력이 있는 이런 문항들을 득점을 하셔야 되는데, 수학과는 조금 이야기 다릅니다. 국어 영역은 이제 독서, 공통 과목이 문학과 독서 파트, 비문학으로 나눠져 있는데, 2022학년도 혹시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고, 그때 어려웠던 이유가 독서 파트예요. 비문학이에요. 자, 사실 비문학은 어렵게 내버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지문 자체가 어려워버리면 잘하는 친구나 공부를 못하는 친구나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찍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2023학년도부터 약간 현재까지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게, 독선을 어렵게 내면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EBS의 연계율을 조금씩 높여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높이는 방법이, 과거에는 EBS의 교재에 담겨있던 제재 정도만을 가져와서 새로운 글을 작성해서 출제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EBS 교재에 담겨 있는 어떤 뭐 과학이라고 한다면 과학적 지식, 개념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지문을 출제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EBS를 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좀 체감적인 어떤 연계율이 좀 높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좀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문학을 좀 건드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문학은 연계율이라고 한다면 결국 작품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보통 수능에서는 한 7작품 정도가 출제가 될 텐데, 연계율을 50%라고 한다면 적게는 3개, 한 많게는 4개 정도의 어떤 그 출제가 되게 돼요. 근데 사실 고전 시가나 운문, 시작품의 경우는 글이 짧아요. 짧기 때문에 그 작품 전체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설 같은 산문의 경우는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A 파트, B 파트 한 단락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 수능에서는 그 단락이 아닌 다른 단락에서 출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산문을 공부할 때, 뭐 운문이나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시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작품의 어떤 일부분을 공부하기보다는 전체를 다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작가의 다른 작품들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국어 선생님께서 훨씬 더 좀 자세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 보면 선생님, 고3 모고 원점수의 오답, 시간 활용 방법 등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 고쳐가야 할까요? 사실 시간 활용 방법은 우선이 아니에요. 사실 오답이죠. 오답부터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시간에 맞춰서 연습하는 것도 이제 필요는 하긴 합니다만, 결국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야 시간 연습이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다 몰라요.
몰라서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답 분석을 통해서 이제 좀 구멍난 부분이라든지 본인이 부족했던 것들 채워나가는 것들이 좀 먼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2 수학이 어려웠나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컷을 보게 되면 지금 수학이죠. 1컷이 139점으로 지금 제가 요건 전달을 받았는데, 일단 최고점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2 수학의 최고점, 수학 영역의 그 표준점수 최고점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육모에 재수생이 들어오면 현재 등급에서 얼마나 떨어질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말씀드렸지만 떨어지는 것은 결국 컷에 걸려있는 친구들이에요. 1컷 걸려있는 친구들, 2컷에 걸려있는 친구들이 이제 크게 타격감을 입게 되는 거고, 제 경험상 이거요. 예를 들어 수학의 미적분을 늘 한 84점, 85점 정도 받는 친구들은 재수생이나 반수생이 들어오더라도 거의 비슷하거나 유지됩니다. 물론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한다라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한 79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81점 요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좀 크게 타격감을 좀 잃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찍어서 한 72점 받은 친구들, 사실 본의 실력은 60점대 후반인데 찍어서 72점, 75점 받았던 친구들은 바로 타격이 들어오겠죠. 자, 성진양, 이게 무슨, 이름이, 아이디가 성진양인데, 교과서, EBS, 문제집중, 뭐를 우선 해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고3이라고 한다면, 사실 다 해야죠. 다 해야 되는 거고, 교과서에 대한 학습은 끝이 나야 되고, 지금은 EBS, 그리고 또 문제 위주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실력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지금 50점, 60점을 지금 넘기 힘든 친구가 EBS, 고난도 문항, 질적으로 좋은 문제를 접하는 것은 크게 도움되지 않고요. 그 친구들은 교과서나 어떤 개념학습, 유형 공부부터 다시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내 점수가 88점, 거의 90점에 육박한다라고 한다면, 국어, 수학 모두, 그렇다면 이제 EBS나 어떤 실전 문제 연습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탐런으로 가볼게요. 참 할 이야기가 많은 주제인데, 참 정말 작년에 사탐런이 첫 해였죠. 사탐런 첫 해라기보다는 이제 대학들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탐구 영역에서 사탐 과탐을 폐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과 학생들이 사회탐구로 넘어가서 조금 학습량의 부담이 적고 내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사회탐구로 넘어가는 게 사탐런인데,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탐런은 굉장히 성공적인 해였던 게 확실해요. 확실한데, 자, 그 이유를 보면 이래요. 일단 2는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을 선택을 할 테니까 생명과학 1과 그리고 지구과학 1을 선택했던 친구들은 사실 큰 문제는 없었어요. 지금 백분위를 보시게 되면, 일단 그 전에 제가 탐구 영역을 활용하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자, 탐구 영역은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과탐의 원 과목 4개를 비교를 보시게 되면 똑같은 원점수 50점을 받았을 때 물리원은 67점, 화학원은 65점, 생명은 70점, 그리고 지구는 72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돼요. 그러면 같은 원점수 50을 받았던 친구라 할지라도 적게는 지금 한 2점에서 그리고 많게는 무려 한 7점 정도, 화학원과 지구원은 7점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런 유불리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는 이 표준 점수를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쓰는 대표적인 대학이 서울대는 맞아요. 서울대가 표점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표점을 계속 많이 다루고 있지만, 서울대를 제외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서성한, 중경, 외시 등등등은 모두 다 이 100분이라는 점수를 쓰게 돼요. 그래서 서울의 주요 대학 중에서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은 서울대학교, 홍대, 홍익대학교, 국민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100분위를 쓰게 돼요. 왜냐하면 100분위는 어차피 만점이 100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수를 쓰게 되는데, 자, 물리원은 99점이에요. 근데 생명, 지구는 100점이죠. 1점 차이가 납니다. 근데 화학은 97점이에요. 그러니까 100분위가 97이 떴다라는 것은 화학원에서, 화학원 응시자 중에서 50점을 받았던 학생이 작년에 누적 비율이 5.9%예요. 그러니까 전체 응시자의 약 6%가 만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위가 97이 떴는데, 그러면
화학1을 선택한 학생과 혹은 사탐런을 해서 생활과 윤리를 넘어간 학생들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똑같이 예를 들어서 화학1을 50점을 받아서 97점을 받은 학생이 연세대학교를 지원했다라고 한다면, 연세대학교 지원했다 한다면 이 학생은 가산점을 3%를 부여를 받게 돼요. 그랬을 때 이 친구의 점수는 약 69.38점인가 한 69.4점 정도가 돼요. 근데 연세대학교에서 100분이 100에다가 100을 받은 친구한테는 변환 표준 점수를 70점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화학1에서 만점을 받고 가산점을 3% 받은 학생이 생활과 윤리를 46점 받은 학생한테 져요. 그쵸? 왜냐면 얘는 70점을 받을 거고 이 친구는 69.4점 정도를 받을 거야. 0.6점을 지는 거죠. 그쵸? 사실 그래서 사탄어물이 성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지구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특히 물리나 화학은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작년에 사탐런을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해는 분명한데 이게 올해도 유지가 될 거냐라고 본다면 사실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수능 전에 사탐런을 했을 때 불리함이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성대 이상을 가는 친구들은 사탐런을 했을 때 불리할 거다. 가산점 때문에 손해를 본다. 그냥 과탐 2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점수가 나올지는 몰랐죠. 화학의 물화랑 생명과 윤리가 가장 너무 큰 차이를 보이다 보니까 올해도 똑같아요. 그러면 가도 되겠네요 라고 질문을 하면 전 역시나 아닙니다. 상위권 친구들은 진짜 과탐 2개를 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생활과 윤리가 표점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응시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이 표준 점수가 77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그러면 일단 문제도 어려웠거니와 실제 사탐런을 한 친구들이 대부분 다 생윤과 사문을 선택을 했을 텐데 특히 생윤을 많이 선택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 3월, 5월에 넘어온 게 아니라 보통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를 봤더니 야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는데 야 과탐은 더 답이 없어. 야 일단 안 되겠다. 하나는 튀자. 하나는 튀자고 해서 생윤으로 왔는데 그리고 그 친구들이 사탐런을 했지만 고득점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깔아준 거예요. 3등급대를 깔아주다 보니 이제 이런 점수 구조가 나왔거든요. 그럼 결국은 평가원에서 작년에 이런 성적을 가지고 올해 출제 어떤 방향을 정했을 때 조정할 겁니다. 난이도를 조정을 하든 어떻게든 조정을 할 거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미리 넘어가요. 이제는 작년에 사탐론이 꽤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넘어갈 친구들은 넘어갔을 거예요. 충분히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제 작년처럼 이런 점수는 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위권 적어도 서성한 이상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과탐 2개를 하는 게 좀 적절해 보이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 나는 2등급대 후반에서 3등급대 정도에 해당하는 학교 정도가 목표라고 한다면 사탐런을 하셔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질문 중에 탐구 영역을 바꾸고 싶은데 언제 바꾸는 게 적절한가요? 질문을 해주셨어요. 탐구 영역을 바꾸고 싶은데 언제 바꾸는 게 적절한지 이거는 이제 그 학생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거에만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넘어가서 왜냐면 그 친구들은 국수 영탐 4개 영역을 모두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죠. 2개나 3개만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찍 넘어가서 등급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시 전형에서도 탐구 영역에서 과탐을 지정한 학교가 서울대학교 빼고 나면 연대, 고대, 서성한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밑에 숭실대, 국민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넘어갈 친구들 지금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정시까지 가야 된다. 난 정시로 대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물론 사탐을 런을 해서 잘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일단 국어, 수학부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인문계열 학생들은 국어, 사탐의 반영 비율이 높은데 국어나 수학이 어쨌든 반영 비율 자체가 높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 대부분 학과에서. 그래서 국어, 수학부터 좀 구멍난 곳이 없는지 좀 메꿔 놓고 이제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탐 런 추천하시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상위권은 그래도 과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중하위권
정도 중위권 친구들은 사탐론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질문을 보시면 제가 아까 사탐 2개에서 공대 지원 가능한가요? 이제 타닥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가능해요. 가능하고 실제 작년에 제가 정시 상담을 했던 친구 중에서 사탐 2개 해서 지금 높은 공대를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생윤과 사문을 뭐 거의 다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좀 가산점에 어떤 불리함이 있더라도 이제 표점 자체가 변표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공대를 간 케이스였죠. 그래서 작년엔 좀 성공적이었는데 사실 올해도 그렇게 유지가 될지는 저는 미지수입니다. 자, 그리고 네, 굉장히 긴 질문이 왔는데 외고 3학년입니다. 이제 국영 수에 비해서 사탐 한 과목이 점수가 매우 낮아서 사탐 한 과목은 아예 버리고 점수가 나오는 한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도 괜찮은 전략일까요? 벌써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세우니 원서 쓸 때쯤 후회할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정시로 대학을 가셔야 된다라고 하면 사탐로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시면 안 되죠. 2개 다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탐구 영역 2개 다 잘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내가 의대를 가지 못하고 뭐 서울대나 연고대를 가는 친구들이 수학은 큰 문제는 없어요. 보통 탐구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탐구가 그만큼 2개 다 잘 보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사탐을 과탐에 비해서는 2개 다 잘 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긴 합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자녀분께서 정시로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버리시면 안 되고요. 근데 만약에 수시에서 수능 최저 정도를 충족하는 데만 그 수능 성적을 이용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만 하셔도 괜찮죠. 국수형 탐구 하나에 집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댓글 하나만 더 답변 드리고 갈게요. 고1 학생인데 지금 일반고 가서 내신 잘 받는 게 나을까요? 자사고 가서 생기부 챙기는 게 나을까요? 이과를 지망한다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제가 어떤 고등학교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에 대한 영상을 좀 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이제 현재 고1, 이제 2028 학년도죠. 이제 2022 교육과정, 고교 학점제에 해당하는 친구인데, 지금 고1 학생들은 대학교에서 어떻게 선발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한 게 없어요. 지금 서울대학교가 지금 1월에 이제 포럼을 열었었고, 이제 5월쯤에 이제 가이드를 좀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이에요. 그럼 서울대학교가 발표를 하고 나면, 그때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제 그 이하 대학들이 이제 선발 방식들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가봐야 정확해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건 알 수 없는 이야기니까, 내년 이야기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거예요. 일반고를 가든, 자사고를 가든,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일단 내가 1.0에 가까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좋아요. 자사고를 가서 모든 과목을 2.0으로 깔아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일반고 가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가는 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왕 자사고를 갔다라고 하면 최대한 내신은 1점대 중반으로 방어를 하고 이제 비교과 활동들을 좀 챙겨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려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올해 정시에서 과탐에 지금보다 높은 가산점을 줄 가능성이 있나요? 이거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긴 합니다. 이제 작년에 대학들에서도 이제 변표에 가산점 부여를 했더니 이제 이런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대학들에서도 좀 의외였을 거예요. 이제 우리 전자전기공학부에 들어오는 친구가 생명 하나하고 생윤을 하고 들어왔어. 근데 전자전기야. 사실 좀 딜레마가 빠지죠. 얘가 진짜 제대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될 텐데 제가 볼 때 가산점을 높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가산점은 이미 왜냐하면 시행계획을 발표를 해버렸어요. 작년에 발표를 했고 이 가산점을 좀 높여서 이제 어떤 이런 좀 사탐런을 한 친구들의 좀 더 많은 페널티를 좀 주게 되는 건데 그런 거보다는 아마 대학들의 변표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변환 표준 점수는 대학들이 수능 성적이 발표된 이후에 대학들이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미 다 나와 있는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매기거든요. 그때 이제 변환 표준 점수의 어떤 예를 들어 100분의 100과 99, 98 이런 극간차들을 조정함으로써 좀 유불리를 좀 완화시키지 않을까 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고의 난이도는 어땠는지 계속 물어보는데 요원님 그 최고점 확인 좀 해주세요. 자, 이어서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 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원의 깊이인데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화학 원이 지금 표준 점수도 가장 낮았고요. 65점으로. 그리고 100분위도 97이 나왔어요. 이렇다 보니까 그 전에 자, 이렇게 나온 이유를 좀 먼저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표준 점수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 지구가 70이 생명은 70인데 화학은 65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표점을 계산하는 그 공식이 분모에다가 편차를 놓고요. 분자에다가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값을 놔요. 그럼 이 값이 커지려고 하면 여러분 수학 다 배우셨을 테니까 분자가 커져야 돼요. 그렇죠? 이 점수 자체가 커지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평균 자체가 낮아져야 돼요. 평균 자체가 낮아지면서 나의 점수가 높았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표점이 높아지는 게 되는데 지금 표점이 65점 정도라고 한다면 결국은 작년에 화학원을 응시했던 집단의 특성이 화학원을 정말 잘하는 최상위권, 상위권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중간 학생들이 없어요. 다 사탐을 해서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나는 물화생지 뭘 해도 별 상관이 없다. 별 생각 없이 화학에 남아있는 이 친구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최상위권 친구들은 많다 보니 평균은 높았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표점 자체가 낮아지고 무려 만점자가 6%가 되는 거고 지금 한 문항을 틀린 48점을 받은 친구들의 지금 누적 비율이 지금 7.88%, 약 8%가 되고 3점 문항 하나 틀린 학생이 전체 응시자의 약 13%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화학원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정말 화학을 사랑하고 정말 덕후 같은 친구들 그리고 나는 절대 화학은 틀리지 않아. 나는 무조건 만점이야. 혹은 완전 고인물들이 주로 남아있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작년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보니 더 가속화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올해는 저도 상담을 좀 많이 하지만 더더욱이나 화원은 좀 깊이 하려는 현상들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화학원은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 시험에서도 화학원은 이제 평가원은 조정을 할 겁니다. 평가원은 시험을 더 어렵게 좀 출제를 하든 조정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응시자 수는 더 줄지 않을까. 한간에서 4만 명의 벽도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학생 응시자 수의 비율은 계속해서 좀 줄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댓글 좀 확인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문과에서 이과로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과탐 런 하는 것보다 그냥 사탐을 보는 게 나은 거죠. 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죠? 문과 학생인데 나는 이과를 원하기 때문에 사탐에는 과탐을 보겠다. 이건 역으로 과탐런을 하겠다. 과탐런이란 말은 사실 없는데 사탐 보는 게 낫죠. 사탐 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3 학생이라면 지금 과탐을 전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사탐을 좀 더 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적을 다시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과를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확통보다 미적을 하는 것은 좀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내용은 제가 이 정도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올해 고3 학생들이 꼭 이제 기억해야 될 것들, 3월 학력 평가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사탐런 그리고 화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월 5월에 또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 학력평가 모의평가를 보는 그날은 무조건 제가 라이브를 할 거예요. 라이브를 할 거니까 그때 매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아마 5월에 제가 라이브를 하게 되면 또 3월과 비교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 거고 6월은 3, 5, 6을 비교를 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좀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자,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네. 저희가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가 있는데, 지금 댓글왕이 뭐죠? 댓글을 잘 쓰셔야 된다고 합니다. 필력을 좀 발휘하셔야 될 것 같고, 댓글왕 10명에게 2016 자료집과 스타벅스 아메가 뭐죠? 아메리카노. 죄송합니다.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 많이 작성해 주시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부는 이제 말씀드린 무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은 게 있어서 사전 질문을 몇 개 좀 답변을 드리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이고, 잠시만요. 네, 최상위권은 과탐 선택이 유리하지만 과탐 40점 이하에 있는 학생들 다수가 사탐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과탐의 아래가 없어져서 상위권 아이들도 100분위가 더 안 나오지 않나요? 라는 의견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일단은 뭐 40점 이하의 아이들이 빠졌다라기보다는 학생 수가 줄게 되면 아무래도 그 100분위 안에 속할 수 있는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한 거는 맞는데 아까 제가 이제 사탐 화학원을 설명하면서 좀 설명드렸지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요. 학생 수가 줄고 그리고 지금 작년 화학원을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분명히 40점대 원점수 40점까지는 화학원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표점도 낮고요. 100분위도 굉장히 낮아요. 근데 30점대 중반 밑으로 그러니까 35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 이 세 과목에 100분위가 거의 비슷해져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렸지만 100분위라는 것은 결국은 학생들을 쭉 줄을 세웠을 때 100분위 100부터 이제 0까지 쭉 매기게 되는 거죠. 가운데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 밑에 있는 친구들은 위에가 없기 때문에 등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고 하면 제가 지금 작년에 점수를 좀 확인해 볼 텐데 여기 있네요. 자, 작년에 물리 1을 33점을 받게 되면 100분위가 59예요. 근데 화학 1은 56이 되고요. 생명은 58입니다. 근데 32점을 받게 되면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 원이 100분위가 똑같아요. 그리고 31점을 받게 되면 물리가 53점, 그리고 화학과 생명은 52점으로 동일하고요. 그리고 30점을 받게 되면 물리원이 52점으로 가장 높아요. 그리고 물리가 50, 생명과학이 49점이 돼요. 즉 질문이 맞아요. 40점대 이상,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은 분명히 선택 과목 유불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뭐 35점 이하, 그러니까 중하위권 학생들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공대에 갈 예정인데 물리원 3운으로 과탐 한 과목과 사탐 한 과목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과탐은 한 과목만 선택을 해도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사탐 두 과목을 선택한 것보다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걸까요?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작년 수능에서 발생했던 사탐런에서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가 물리, 화학보다 100분위가 굉장히 상위권에서 잘 나왔기 때문에 가산점을 얻더라도 불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탐이 성공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고 올해도 그렇게 된다라고 보장은 할 수는 없겠지만 작년만큼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설명회나 이런 강연들 이제 상담할 때 좀 드리는 말씀이 올해 학생들이 전략을 세울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작년의 결과 혹은 입시 결과 그리고 경향성이에요. 근데 그 경향성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을 하죠. 자, 대표적인 게 서울대학교가 2014학년도에 이제 과학탐구2를 폐지를 하게 돼요. 그때 이제 폐지했으니까 학생들이 과탐2를 많이 안 했죠.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고 하면 과탐2의 표준 점수가 어마무시하게 높았습니다. 그때 화학2가 80점이라는 이제 전무후무한 점수를 보였는데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그 표준 점수를 그대로 활용한다라고 했죠. 유불리를 고려해주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본 학생들이 작년에는 과탐2를 미리 공부하고,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과탐2의 표준 점수는 1이나 2,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 빼고 생명원, 지구원과 물화생지2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효과죠. 올해는 작년만큼 사탐런의 어떤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도가 저희 예상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 현역이라도 수능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데 과목 분배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국어부터 시작을 하면 국어를 하다가 끝나는 날 대부분이고, 모든 과목을 하자니 찔끔찔끔 하게 되면서 계획대로 하나도 못하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과목 분배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미안하지만 고3 학생이라면 이미 어떤 학습 본인에 맞는 과목별 어떤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은 이미 정립이 되어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어떤 과목을 얼만큼 해야 되냐 이것보다는 이제 그 과목별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방향이 조금 달라요. 그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문학 파트, 국어 영역의 문학 파트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작품을 다 정리를 하고 암기할 것을 암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좀 풀어보면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수학 영역에서 개념에 대한 학습은 혹은 가장 기본적인 유형 문제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죠. 근데 반대로 나는 실전 유형의 어떤 실전에 가까운 어떤 시간을 체크하고 시간 분배 이런 것들을 준비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주말에 몰아서 공부를 하는 게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과목이라기보다는 그 과목의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단어를 매일매일 2시간 동안 암기하는 이건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고1 학생인데 의생명 전공을 한다면 미적 플러스 확통이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고1 학생인데 의생명 전공을 한다면 미적 플러스 확통이 나을까요? 이게 아마 선택 과목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미적과 확통은 당연히 하셔야죠. 기하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이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공 관련 이수 과목을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도 대학에서 이수하고 올 것을 미적과 확통은 다 포함됩니다. 자연계열에서 미적이 빠지는 학교는 없고요. 확통이 빠지는 학과는 거의 없습니다. 기하는 이제 뭐 건축이나 뭐 공대 쪽에서 일부 학과들이 좀 지정을 해놓고 지정하지 않은 학교도 있지만 미적 확통은 자연계열은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3월 모의고사로 대학교별 합격 컷이 예상 가능한가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학력평가 성적으로 어떤 본인의 위치, 그러니까 대학별로 컷을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내가 모의고사를 본 걸 가지고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가늠할 때는 백분위 점수를 활용을 해요. 어떻게 계산하시냐고 하면 성적표에 찍혀있는 백분위 안에 있는 점수, 국어가 100점 만점, 수학이 100점 만점, 탐구도 100점 만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걸 다 합산하십시오.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는 두 과목 평균해서 합산을 하시면 돼요. 그럼 총 300점 만점이 될 거고, 대략적으로 제가 가이드를 드린다고 하면 물론 이게 어떤 과목을 더 잘 받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대략적인 라인은 나의 세 개 영역의 합산이 270점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정시에서 못 가도 건대 정도, 동대 정도는 가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 개 합산이 내가 한 260점, 255점에서 260점 정도의 위치를 한다라고 하면 못 가도 숭실대, 국민대 정도로 가볼 수 있겠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돼요. 어차피 상위권 대학들은 백분위를 쓰지 않고 표준 점수를 써요. 그래서 실제 정시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지금 학력평가 모의고사로는 예상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연대 고대 정도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한 285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디컬 의대의 경우에는 295점 정도, 292에서 295점 정도면 뭐 수도권의 의대는 어렵겠지만 지방권에 있는 어떤 의대 정도는 좀 보여질 수 있다. 이 정도로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질문 보도록 할게요. 자, 교대만 입시가 낮아질까요? 앞으로 사범대학과 마찬가지로 사범대학도 마찬가지로 입시 성적이 낮아질 겁니다. 초등학교생이 크면 중고등학생이 되니까요. 질문이 아니고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문자답을 해주셨는데, 교대는 지금 입시 결과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춘천교대인가요? 입결을 발표한 학교가 있는데, 이게 뭐 3등급 대 중반, 4등급, 5등급도 지금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교대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서, 혹시 교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정시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시로도 입결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정시는 더 낮아요. 더 낮아지고 있어서, 제가 재작년인가 결과를 좀 분석을 했을 때, 제가 작년 거는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어요. 분석 못했고, 재작년에 분석을 했을 때, 경인교대를 합격하는 친구들이, 같이 합격할 수 있는 학교가 경기대, 가천대가 물려 있어요. 그리고 서울교대의 경우가, 뭐 숭실대 정도 가는 친구들이 서울교대를 추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뭐 지방은 더 하겠죠. 뭐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시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훨씬 더 교대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고요. 사범대학도 낮아질 것 같다. 근데 사실 이제 서울권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사범대로 가장 높은 학교가 서울대학교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그리고 이화여대, 그리고 동국대, 뭐 이런 수도 떨어져요. 물론 이제 중앙대학교처럼 영어교육과를 선발하고, 외대처럼 어학 관련 교육학과들을 선발하는 학교들이 있긴 하겠지만, 사범대학을 이제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이제 큰 학교들은 보통 이 4개 정도 학교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지방 국립대로 내려가게 되면 지방 국립대에서는 사실 사범대가 여전히 높습니다. 높아요. 높아서, 이제 사범대학이 교대만큼 지금 입시가 많이 하락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의 주요, 그리고 지방 국립대 4대는. 근데 지방 사립대들 중에서도 사범대학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교대만큼 입결이 확확 떨어지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대만의 문제는 아니고, 워낙 학생 수도 줄고, 그리고 이제 학교 현장에 어떤 고충이 좀 심하다 보니 학생들이 조금 피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대나 교대는. 네. 자, 또 이제 댓글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 이과 탐구는 생명 사문으로 선택할 예정이고, 원래는 최저 맞출 생각으로 지구 사문으로 바꾼 건데, 주변 선생님들이 정시 추천도 많이 하셔서요. 내신 평균이 1.7, 굉장히 기네요.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내신이 1.7이고요. 고2까지, 국수영탐 100분위가 99%, 굉장히 우수합니다. 굉장히 우수한 친구고, 사문 선택 후 수능의 결과가 좋아 정시로 지원한다면, 문과 사탐 가산 없는 곳이 유리할까요?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교과 전형은 지원이 불가능하답니다. 4, 5등급 있다라고 하네요. 4, 5등급이 있는데 지금 내신이 1.7이라고 한다면 이 4, 5등급은 제가 볼 때 주요 국수 영사관은 아닐 것 같고 한문이나 기런과 기타 과목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100분이 99%라고 하면 스카이는 그냥 뚫리죠. 뚫리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는 정시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내신이 1.7등급이라고 한다면 지금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더라도 충분히 일반고 학생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정시 경쟁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친구는 정시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굳이 제가 볼 때 사탐을 하나 해야 될 이유가, 왜냐하면 연대 고대 일반학과를 간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 100분이라고 하면 사실 메디컬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면 메디컬 계열은 사탐을 했을 때는 많이 불리합니다. 특히 의예과의 경우는 여전히 과탐을 지정해 놓은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사과탐 폐지했지만 거의 만점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산점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학생이 좀 힘들어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가 좀 확실히 좀 잡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과탐 2개 하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김지현님께서 정시 스카이 뚫지 않겠냐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충분히 정시 스카이 뚫리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인데,
고1 학생이고요. 고1이고요. 제2외국어의 중요성? 이걸 물어보셨어요. 이생명 이과 지망 학생인데,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학생이라고 하네요. 제2외국어는 우리 크게 쓰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 고1 학생이 이제 어떻게 교과 종합을 선발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내신에서 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은 연세대, 고려대, 정도밖에 없어요. 성균관대, 서강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 밖에 없고, 나머지는 보통 국수 영사과를 주로 반영을 합니다. 교과에서도 제2외국어는 쓰이지가 않고요. 종합전형으로 갔을 때는 뭐 의생명이나 이과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제2외국어는 크게 중요하게 보진 않죠. 다만,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8등급을 받아버린다. 혹은 7등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성실성의 문제가 보여져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은 다 2, 3, 1, 2등급 받았는데 특정 과목만 7, 8등급 받았다고 하면 공부를 안 한 거잖아요. 일부러. 그런 성실성 태도 문제에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종합전형에서 주요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시 원서 쓸 때 누적 백분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한 30분 이상 또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요.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영역 점수가 나오겠죠. 그 점수가 나오게 되면 이 점수를 합산해서 조합을 합니다. 조합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누적 백분위라는 것은 0.000%부터 99.99%까지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네, 그 등수에 맞춰서 이제 누적 백분위가 나오게 되는 건데, 정시 원서 쓸 때 누백을 이용하는 경우는 요즘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의 예측 서비스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누백은 어디까지 참고할 뿐이고, 실제 대학별 환산 점수로 이제 모의 지원을 통해서 합격 가능성을 판단하고 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정시 라이브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을 제가, 이거 지나쳤네요. 고2 학생들, 08년생, 현 고2 학생들은 수시 재수가 불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고1 학생들, 07년생들이 어떻게 대학 선발 방식들이 발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수가 불가능하다. 사실 지원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 전형에서 뭐 현역들 고3만 지원 가능한 것으로 제한을 둔다면 지원이 불가능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서울 상위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현역 지원 제한은 많이 풀려 있어요.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많은데, 교과 전형에서 그게 문제죠. 이제 등급으로 점수를 산출할 텐데, 현재 고2는 9등급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고1은 5등급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금 대학에서 반영을 할지, 이건 진짜 관건이에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발표를 해봐야 알 거고, 종합전형에서는 결국은 이수 과목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과목들의 성적이에요. 물론 이 성적들도 현재 고2와 고1들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지표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정성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적뿐만이 아니라 이수 과목, 다른 비교과 활동들 등등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라서 종합전형에서 수시 재수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교과 전형에서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질문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3 모의고사와 수능이 상관관계가 높다고 있는데, 요 자료는 지금 저희 소장님 영상이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풀서비스 페이지에 있죠? 그 페이지에 보면 이게 자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라고 한다면 대부분 떨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현역들을 대상으로 고3부터 수능까지 모의고사 성적의 변화를 분석을 했을 때 실제로 떨어지는 비율도 있어요. 한 40% 정도가 지금 국어 수학에서는 떨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반면에 유지되는 비율이 한 30-40% 정도가 되었죠. 됐고, 이제 상승하는 비율도 한 10% 내외 정도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50% 정도는
유지 혹은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한 40% 정도는 이제 하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같아서 근데 그러니까 지금 3월이잖아요. 3월이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보다 수능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사실 이건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6월, 7월쯤 되고 나면 이거 수시 원서를 쓸 때 6월 모의평가 그리고 이제 내신 그리고 학생부를 가지고 내가 교과가 유리한지 종합의 경쟁력이 있는지 수능의 경쟁력이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때 교과의 전형의 경쟁력이 월등히 우수하거나 내가 교과로 전형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학생들은 수능 공부를 안 합니다. 내가 최저를 맞추기 위해 몇 과목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없는 거고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전형은 100%라는 건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교과와 종합을 원서를 써서 수시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친구들도 수능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해요.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유지하거나 조금씩은 상승을 해요. 이제 물론 이제 과목에 따라서 수학은 좀 덜 상승할 거고 국어나 뭐 사탐은 좀 더 많은 비율이 상승 비율이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영역별 좀 차이, 과목별 차이인 것이고 무조건 하락한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 질문도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시에서 내신 반영. 대학인데 자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은 지금 서울 소재 대학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이 4개 대학교입니다. 근데 이 4개 대학교가 반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서울대학교와 지금 한양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정성적으로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학교는 2명의 평가자가 A, B, C 등급을 부여를 하게 되고 AA, AB, BC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한양대학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반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2개 학교는 정성적이에요. 그쵸? 정성적이고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정량적으로 반영을 해요. 정량적으로 반영한다라는 것은 교과 전형처럼 반영을 한다라는 건데 고려대학교의 교과 우수 전형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2.5등급대 정도에서 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내신이 4등급 밖으로 넘어갔다. 4, 5등급이다라고 하면 교과 우수 전형 써서는 조금 힘들고 일반 전형을 쓰시면 돼요. 자, 연세대학교는 다 반영하죠. 다 반영하게 되는데 총 1000점 만점에서 교과 성적에 반영하는 점수가 50점 정도가 반영이 돼요. 근데 그 50점 중에서도 40점이 기본 점수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점수는 10점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 10점 중에서도 3점은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A, B, C로 표시가 되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다 득점을 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어떤 일반 선택 과목은 1000점 중에 7점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1, 2등급을 받은 친구들에게는 7점을 주고요. 그리고 3, 4등급은 6점, 그리고 5등급은 제가 5점으로 확인을 했는데 결국은 1, 2등급 학생들은 뭐 수시로 대학을 갔거나 그렇죠. 그럴 거고 보통은 막 3, 4, 5등급 학생들이 많을 텐데 결국은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1000점 중에 1점. 물론 그 1점도 적은 점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수능에서 한 문항 더 득점하면 그 1점은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볼게요. 지금 이것도 1학년 학생 질문일 것 같은데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변경되면서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과의 어떤 영향이 커질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이 질문을 답변을 드리면 9등급제로 5등급제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등급의 변별력은 좀 낮아진 것으로 지금 낮아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9등급제일 때보다 지금 현재 고1 학생들 5등급제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고2, 고3 학생들은 과학탐구에서 등급으로 표시되는 과학 영역에서 등급으로 표시되는 게 물화생지 1밖에 없어요. 공통을 제외하고 나면 2는 어차피 진로 선택 과목이라서 A, B, C로만 표시가 돼요.
근데 지금 5등급 제하에서는 기존의 물화생지에 더해서 2 과목으로 지금 분류가 되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물리학, 그리고 물리학에서 파생된 과목이 2개. 지금 물리학 관련된 교과목이 3개예요. 그리고 지구도, 생명도 3개, 화학도 3개, 지구도 3개, 총 12과목이 이제 등급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학습적인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수학에서도 지금 기하 같은 과목은 올해 현재 고2, 고3들은 등급 표시가 되지 않지만 고1들은 일반, 진로, 융합 전부 다 등급 표시가 돼요. 그렇다면 사실상 등급으로 표시되는 과목이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변별이 잘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열어봐야 알겠지만 의외로 이제 변별이 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의 어떤 의견 충분히 저도 존중하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비교과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가려고 어차피 5등급제니까 등급 내신에 변별력 없어. 비교과를 많이 챙겨야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야. 그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학들에서 내신 변별력 예를 들어 약해졌을 경우에 다른 평가 요소들로 학생들 평가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면접일 수도 있고요. 수능일 수도 있고요. 말씀해 주신 비교과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 열어놓고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너무 비교과 활동에만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메가스터디와 EBS 특정 회사 제가 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메가스터디, EBS, 이투스 예상 컷이 1에서 5, 6점 차이가 납니다. 표본이 많은지 물어보신 거군요. 그럼 메가라고 말씀드려야죠. 메가가 제일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강의의 어떤 학생들의 어떤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메가가 표본이 좀 가장 많을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예상컷은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치 않아요. 정확치 않고 그리고 원점수로 지금 보시긴 더 어려우실 거예요. 원점수가 이제 같더라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원점수라도 표점 100분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메가만 꼭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타사도 다 비교해 보면서 본인의 위치를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은 대학 낮은 과를 갈지, 높은 대학 낮은 과를 선택을 할지, 낮은 대학 높은 학과를 선택할지 고민 중인데 대학 복수 전공이나 이에 대한 전과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질문해 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다 답변 드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다음번에 제가 이런 관련 영상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주요 대학들의 어떤 복수나 복수 전공 전과 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 카톨릭대 의예과를 가고 싶은데 비교과는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카톨릭대 의대 만약에 종합으로 가려고 하겠죠. 비교과를 물어보셨으니까. 좋은 비교과 활동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의대를 좀 이야기를 할 때, 약간 이제 농담 삼아, 그리고 이제 약간 팩트를 담은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할 때, 서울에 있는 우리가 빅5라고 하는 의과대학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한양대, 경희대, 뭐 중앙대, 요 정도, 뭐 이대를 포함해서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들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란 말은 축구로 비교를 하자면, 그냥 11명이 축구를 하는데 전부 다 메시예요. 호날두고. 그래서 누가 골 넣을지 모릅니다. 그날 컨디션이 좋고 운이 좀 좋은 친구들이 좀 더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가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그 다음 밑에 대학을 가는 정도. 그래서 어떤 비교과가 좋냐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적이에요. 카톨릭대 의대 정도로 간다고 하면 일반고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냥 거의 1.0에 수렴하셔야 됩니다. 1.0에 거의 원점수도 100점에 가까운 원점수 수렴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이후에 비교과를 좀 의미 있게 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비교과 활동, 의과대학에서 의대 좋은 비교과 활동 저는 개인적으로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대 비교과를 물어보신다고 하면 네, 호빵님께서 오늘 첫 모의고사를 치른 고1 학생입니다.
시험 채점 후 등급 컷 결과를 보고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저의 학평 분석을 듣고 점검해야 되는지를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는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자, 작년까지 국영수과로 내신을 계산했는데 올해부터 국영수사과 한까지 모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커트라인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전형에서 이제 국영수과를 반영하다가 이제는 주요 5개 영역을 모두 다 이제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때 내신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질문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학과 과목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컷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데 이게 어느 학교 라인인지도 중요합니다. 이게 최상위권 라인에서는 사실은 많이 안 떨어집니다. 많이 안 떨어지게 되고 이제 중위권, 중하위권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예상은 할 수 없고 다음에 제가 수시 라이브를 할 텐데 그때 어떤 학교까지 좀 지정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향성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과목수가 늘어나게 되면 컷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고1 학생인데 오늘 모의고사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으나 부울경의대가 목표라고 한다면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의대 목표라고 한다면 일반고에서 내신을 챙겨서 수시 지원이 정시보다 더 유리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고1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고1 학생이라면 일단은 수시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냥 1.0 찍고, 그쵸? 1.0 등급 다 모두 받고, 수능 최저 충족하고, 면접 있는 학교들은 면접 준비해서 면접 잘 보시면, 합격 가능할 수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내신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내신으로 간다 생각하고, 지금 4월 말쯤에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죠. 첫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그때, 1.0 찍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라이브를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맞춰보려고 하고, 지금 한 100여 분 이상, 지금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시청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정시가 끝이 나고 나서 한 2달 정도였던 좀 힐링에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고3 모의고사 학력평가 시작되니까 다시 입시가 좀 시작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체감이 되네요. 입시가 시작이 된 거 확실합니다. 이제 학생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고, 다양한 저희 메가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분석 자료들을 내어 놓을 거예요. 그런 분석들을 참고하셔서 이제 입시 전략을 세우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라이브는 매월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슈가 있으면 제가 긴급적으로 또 라이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게 되면 좀 분석적인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재미보다는 정말 입시를 분석을 하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상담이 없더라도 입시를 잘 이해하고 좀 스스로 전략을 좀 세우고 결정하는 어떤 대학을 쓸지 결정하는 좀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분석적인 내용들은 꽤 많이 담고 있어서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컨텐츠 이용하셔서 올해 입시 꼭 성공하시는 모두 다 성공할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월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